2월 23일 목요일 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뉴욕 증시가 혼조 양상을 보이며 3대 지수 모두 소폭 하락했습니다. 중국과 유로존 제조업 지표가 부진한 데다 국제 유가 상승과 기술적 저항성 부담 등이 악재로 작용했습니다. 유럽 주요 증시가 하락으로 마감했습니다. 유로존의 2월 PMI 지수가 예상을 하회한 데다 피치가 그리스 신용 등급을 2단계 강등한 것이 투자 심리를 위축시켰습니다. 독일과 프랑스는 각각 0.9%와 0.5% 내렸습니다. 국제유가는 이란과 IAEA 협상이 실패함에 따라 시장의 원유 공급 위기에 대한 불안감이 부각되면서 상승으로 마감했습니다. 전거래일보다 3센트 오른 배럴당 106달러 28센트에 거래를 마쳤습니다. 국제신용평가사인 피치가 그리스의 국가 신용등급을 2단계 강등했습니다. 기존 트리플 C에서 C로 낮추면서 가까운 시일에 디폴트가 나타날 가능성이 매우 크다고 지적했습니다. 지난달 5개월 만에 처음으로 기준치인 50선을 넘어 성장 국면에 재진입한 유로존 민간 경제가 2월 들어 다시 예상 밖으로 부진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안녕하세요. 굿모닝 대박 예감 박미라입니다. 뉴욕 증시는 혼조 양상을 보이다가 3대 지수 모두 소폭 하락으로 마감했습니다. 여러 가지 악재들이 나왔는데요. 중국과 유로존의 제조업 지표가 예상 밖으로 부진한 데다 또 국제 유가가 최고치로 치솟으면서 부담을 줬고 이미 예견된 재료였죠. 피치가 그리스의 국가 신용 등급을 2단계 강등시킨 것도 투자 심리를 위축시키는 재료였습니다. 하지만 미국의 주택 지표만큼은 희망적이었는데요. 주택 판매가 최근 20개월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다라는 점은 3대 지수 낙폭을 줄여주는 재료가 되기도 했습니다. 글로벌 재료들 어떤 것들이 나왔는지 지금부터 하나씩 분석해 보겠습니다. 글로벌 하드슈 오늘 순서는 동양증권 장형철 과장과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뉴욕 증시가 약세로 마감을 했습니다. 전반적으로 악재가 더 많았던 하루 같은데 어떻게 마감됐는지 자세한 마감 지수 정리해 주시죠. 예, 이번 주 주 초반에 13,000선을 좀 회복한 이후에 좀 혼조를 많이 보이고 있는데요. 뚜렷한 하락 양상을 보인 건 아니었고 일단 글로벌 증시 자체가 좀 안정감을 좀 많이 찾아가는 그런 양상 와중에서 혼조세가 좀 지금 많이 나타나고 있었는데요. 특히 뉴욕 증시 같은 어제 같은 경우에는 그리스에 대한 국가 신용 등급이 좀 2단계 강등된 부분, 물론 시장에서 일부 예견된 부분도 많이 있지만은 실질적으로 강등됨에 따라 가지고 투자 심리가 좀 약간 위축되는 그런 양상도 같이 좀 보였던 것 같고요. 그다음 최근 들어 유가가 상승되는 부분에 따라 가지고 유가에 따라서 엇갈리는 그런 업종들이 좀 나타나면서 시장 자체가 전반적으로 좀 나뉘는 그런 양상도 보였습니다. 일단 다우지수는 0.1% 하락하면서 12,938.67로 장을 마감했고요. S&P 500도 0.3 하락하면서 1,357.66, 나스닥 지수도 0.52% 하락하면서 2,933.17을 각각 기록했습니다. 특히 국가 시용 등급 자체, 그리스에 대한 국가 시용 자체가 좀 하락하는 그런 양상에서 유럽 증시의 그 하락폭이 조금 있었고요. 전반적으로 더 다우지수에 대한 하락폭보다는 아무래도 유로존 쪽이 좀 많이 컸던 것 같고요. 특히 다우지수 같은 경우는 기존 주택 판매가 최근 20개월 이래 가장 큰 폭으로 증가하면서 지수 낙폭이 장 후반으로 가면서 좀 많이 줄어들었는데요. 특히 업종 분류는 가장 컸던 게 일단 국제 유가가 좀 이렇게 상승분이 굉장히 좀 많이 커지면서 에너지 관련된 유가 관련된 주가들이 좀 많이 급등하는 그런 양상을 보였고요. 반면에 그 은행주들이 좀 이렇게 하락하는 양상을 보이는데요. 특히 그 원유 서비스 그 기업 중에 하나인 슬럼버거 헬리버튼이 한 2에서 3% 정도 좀 상승하는 그런 모습 보였고요. 천연가스 업체인 레인지 리소스가 3% 정도 상승했습니다. 특히 어제 같은 경우는 기술주에 대한 실적 발표도 좀 있었는데요. 델 같은 경우에는 일단 실적에 대한 그 부담감 때문에 5.82% 굉장히 큰 폭으로 좀 하락하는 그런 양상을 보였습니다. 휴레패커드 같은 경우에도 PC 단말기에 대한 그 공급 부분 자체가 굉장히 좀 많이 분기에 좀 많이 떨어짐에 따라 가지고 1.40% 정도 하락을 좀 했고요. 애플 같은 경우에는 그 약보
초합 상태 0.35% 정도 하락하면서 나스닥 위주의 좀 이렇게 하락폭이 좀 많이 컸던 그런 장이 아니었나 그렇게 보여집니다. 네, 이미 예견된 일이긴 했지만 실제로 피치가 그리스의 국가 신용 등급을 2단계 강등시켰습니다. 트리플 C 등급에서 거의 뭐 정크 수준인 C 등급으로 내리자 투자 심리가 많이 악화된 것도 좀 악재로 작용했었는데 여기에다가 유로존 PMI까지 기준선이 50을 하회한 것도 좀 부담스러운 재료였던 것 같아요. 자세하게 살펴볼까요? 예, 일단 유로존에 대한 PMI부터 먼저 이제 말씀을 드리면요. 일단 네. 예상 밖으로 좀 많이 부진했었습니다. 일단 전월 대비해서는 독일부터 시작해가지고 PMI 자체가 아직까지 경기 확장 국면을 좀 많이 나타냈는데요. 일단 한 달 만에 50선 아래로 하락하면서 경기에 대한 그 확장 부분 자체가 많이 이제 위축되는 그런 모습을 좀 많이 보였습니다. 일단 성장 국면으로 좀 재진입을 했다가 다시 한번 더 위축되는 그런 모습 보이는데요. 특히 유로존에 대한 그 민간 경제 자체가 최근 들어 독일을 필두로 해서 꾸준하게 좀 상승 양상을 좀 많이 보이면서 이번 달 좀 이렇게 하락하는 그런 양상을 좀 보이지 않았나 그렇게 보이는데요. 일단 뭐 계절적인 요인으로 좀 이렇게 판단하는 부분도 좀 많았고요. 실질적으로 자동차 산업 부분 자체가 좀 타격을 좀 받으면서 특히 미국에 대한 그 자동차 산업 같은 경우는 판매 대수가 많이 늘어난 반면에 유로존에 대한 그 자동차 산업 자체가 일부 좀 타격받으면서 아무래도 좀 PMI 부분 자체가 좀 예상 밖으로 좀 부진하는 그런 양상을 좀 많이 보이지 않았나 그렇게 보이는데요. 일단 뭐 유로존에 대한 그 제조업 경기에 대한 강한 탄성 부분 자체는 아직까지 좀 그렇게 전문가들도 많이 의심하고 있는 것 같지는 않고요. 일단 뭐 계절적으로 일단 제조업 경기가 좀 어느 정도 좀 어느 정도 소폭 좀 이렇게 조정받는 그런 양상을 보이지 않나 그렇게 좀 많이 좀 판단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리스에 대한 국가 신용 등급 자체가 피치를 통해 가지고 한 C로 2단계 이상 강등이 됐습니다. 일단 뭐 시장에서 많이 좀 예견돼 있던 그런 양상을 좀 많이 보이는데요. 일단 피치사 같은 경우에도 지금 현재로 나타냈던 그리스에 대한 그 가까운 시일 내에 디폴트가 나타날 가능성이 매우 크다는 그런 발언으로 좀 언급하면서 실제적으로 그 시장에 대한 그 평가 보고서 자체를 2단계 낮춰서 C로 좀 판단했는데요. 네. 일단 유럽 중앙은행에 대해서 구제금융안이 좀 발표가 났음에도 불구하고 구제금융안에 대한 그 2차적인 구제금융안에 대한 구체적인 그런 그 양상이 아직까지 많이 좀 논의가 되고 있는 상태고요. 특히 그리스 내부에서도 일단 기존의 그 구제금융안을 수용하기 위해서 이제 실행해야 되는 부분 자체가 아직까지 정치적인 이슈에 막혀가지고 많이 좀 풀어내지 못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그런 부분에 따라 가지고 향후 미래에는 뭐 가까운 시일 내에 디폴트가 만약에 올 수 있지 않을까라고 좀 많이 예상을 하고 있는데요. 일단 뭐 정치적인 이슈가 좀 굉장히 좀 많이 큰 것 같고요. 그다음에 그 유럽 중앙은행 자체도 2차 구제금융안 자체가 실질적으로 협의 단계에 많이 있기 때문에 일단 신용등급 자체가 이제 그 강등을 하더라도 다시 한번 회복할 수 있는 그런 양상을 좀 많이 보이는데 예전만큼의 지금 투기 등급이라고도 볼 수 있는 이런 단계에서 일단 어느 정도 회복하기에는 좀 시간이 좀 많이 걸리지 않을까 그렇게 좀 많이 보이는데요. 일단 뭐 투자 심리 자체는 어느 정도 위축됐지만은 시장을 그렇게 우려할 만한 수준은 많이 위축되지는 않았고요. 실질적으로 시장에서는 어느 정도 좀 이렇게 감내할 수 있는 부분으로 좀 판단하지 않았나 그렇게 보여집니다. 네, 이미 좀 예상된 재료였기 때문에 시장에 미치는 영향은 그리 크지 않았다라고 분석을 해주셨습니다. 유로존에 이어서 어제 중국의 PMI 지수 지표도 발표가 됐습니다. 전달에 비해서는 소폭 올랐지만 또 기준선인 50을 4개월 연속 하회하면서 좀 부담스러운 재료가 됐었는데 어떻게 발표됐습니까? 예, 중국도 어제 제조업 PMI를 발표됐는데요. 일단 네. 49.7로 발표됐습니다. 일단 50선을 좀 아직까지 하회하고 있는데요. 지금 최근 들어 한 4개월 연속 계속 이렇게 50선을 많이 하회하고 있는데 일단 중국 같은 경우는 의도적으로 긴축 경기를 좀 많이 펼쳤기 때문에 제조업 경기 자체가 어느 정도 좀 이렇게 성장하는 그런 양상을 좀 많이 어느 정도 정치적으로 좀 많이 이렇게 줄여놨던 상황이고 뭐 최근 들어가지고 중국 같은 경우에도 지급 준비율을 좀 인하한다든지 이런 긴축안 자체를 좀 많이 완화하는 양상을 많이 보이고 있기 때문에 제조업 경기에 대한 그런 부분 자체를 좀 우려할 수준은 일단은 아닌 걸로 좀 판단이 좀 많이 되고 있습니다. 특히 뭐 중국 같은 경우는 경제 성장에 대한 그 전반적인 부분 자체가 정치적으로 좀 많이 이슈를 제기하고 있기 때문에 일단 정부 정책에 따라 가지고 일단 어느 정도 좀 많이 이렇게 위축되는 부분이 보이지 않나 그렇게 많이 보이고 있는데요. 일단 뭐 중국 같은 경우는 성장률 자체를 어느 정도 좀 많이 조정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실질적으로 성장률 자체도 꾸준하게 좀 상승하는 그런 양상을 좀 많이 보이고 있고요. PMI 같은 경우는 4개월째 어느 정도 좀 50선을 좀 이렇게 하회하고 있지만은 실질적으로 긴축 완화 정책 자체가 어느 정도 좀 이렇게 실효선을 거둘 때쯤 되면 다시 한번 더 제조업 경기 PMI도 좀 이렇게 상승하지 않을까 그렇게 많이 보이는데요. 일단 뭐 글로벌 이슈적으로는 특별하게 부담이 없는 부분이지만은 일단은 뭐 제일 큰 우려스러운 게 일단은 만약에 유로존에 대한 PMI 부분 자체가 2개월이나 3개월 연속으로 일단 50선을 하회할 경우에는 실질적으로 시장에 좀 충격을 줄 수 있는 그런 양상을 보이지 않을까 그렇게 좀 많이 판단되고 있습니다.
네, 이어서 미국 경기 지표도 살펴보겠습니다. 어제 주택 관련된 지표가 발표가 됐는데 시장에서 상당히 또 관심을 모으고 있었던 그런 지표 중에 하나이기도 합니다. 미국의 지난달 기존 주택 판매가 또 깜짝 호조세를 보였다고요. 20개월 만에 최대 폭으로 증가했다라고 하는데 어떻게 발표됐는지요? 예, 기존 주택 판매 지수가 발표됐는데요. 최근 들어 주택 경기에 대한 부분이 좀 활성화를 좀 많이 나타내고 있는 지표들이 네. 좀 많이 나타났는데요. 뭐 어제 같은 경우는 기존 주택 판매 건수가 좀 나타났습니다. 실질적으로 이제 판매된 건수로 치면 일단 지난달에 461만 건 정도가 일단 판매가 됐는데요. 이제 실질적으로 발표치는 한 457만 건으로 좀 소폭 있게 하락했지만은 실질적으로 이제 판매 자체는 아직까지 450만 건 이상을 좀 많이 상승을 하고 있다고 좀 많이 나타내고 있을 수 있고요. 그다음에 연율로 따지면 지난달 같은 경우는 지난달에 비해서 마이너스 0.5%였지만은 특히 이번 달 같은 경우 발표치로는 연율로는 한 4.3% 정도 실질적으로 주택 판매 자체는 좀 많이 증가했던 것으로 좀 양상을 좀 많이 보이는데요. 일단 판매량 증가 자체가 이제 수치적으로 좀 많이 증가했던 게 최근 들어 주택 경기 자체가 좀 이렇게 회복 기대를 좀 많이 나타내고 있었던 그런 부분도 나타냈었고요. 또 모기지 금리 자체가 좀 많이 하락함에 따라 가지고 모기지 금리에 대한 모기지를 통해 가지고 주택을 다시 신규 주택을 이렇게 수요로 누리는 부분 자체가 시장이 좀 많이 증가하지 그렇게 않나 그렇게 좀 많이 보여지고 있습니다. 특히 뭐 기존 주택 판매가 좀 많이 최근 들어 늘어나면서 이제 팔리지 않고 있던 주택 재고 물량 자체도 굉장히 좀 많이 줄어들었습니다. 한 231만 채로 전월 대비해서 0.4% 정도 감소하면서 기존 주택에 대한 판매 부분 자체가 굉장히 좀 활성화가 좀 많이 되고 있다라고 지금 판단할 수 있는데요. 근데 실질적으로 내부적으로 좀 봤을 때는 실질적으로 압류나 아니면 헐값 매각에 대한 부분 자체가 실질적으로 많기 때문에 기존 주택 판매 자체가 일단은 실질적으로 시장에서는 어느 정도 판매량 같은 경우는 좀 많이 증가하고 있지만은 내부적으로 봤을 때 그렇게 좀 긍정적인 그런 흐름은 좀 아니지 않나 그렇게 좀 많이 보여지고 있는데요. 일단 예전에 그 서프라임 모기지에 따라 가지고 일단은 매물로 나왔던 그 기존 주택 같은 경우에도 실질적으로 재고량이 좀 굉장히 많았는데 그 재고 물량 자체가 지금 현재는 시장에서 많이 소화되고 있는 그런 과정이고요. 실제로 나중에는 좀 긍정적인 그런 주택 거래 부분도 일단 많이 이루어지지 않을까라고 좀 많이 예상하고 있는데 일단 압류주택 부분 자체가 좀 많이 어느 정도 해결이 됐을 때 실질적으로 좀 긍정적인 그런 주택 부분들이 좀 매수나 아니면 매도세가 좀 이렇게 활성화되면서 매매가 좀 많이 일어나지 않을까 그렇게 많이 좀 나타내고 있는데요. 뭐 일단 전문가들은 뭐 큰 폭에 대한 시세로 일단 매매가 일어나고 있지는 않지만은 주택 경기 자체가 아직까지는 뭐 하락 양상으로 좀 많이 보이지 않다는 게 대해서 좀 긍정적으로 좀 봐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많이 보여지고 있습니다. 네, 주택 경기가 하락 양상을 보이지 않고 있다라는 그런 분석을 해주셨는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미국의 주간 이 모기지 신청 지수는 또 전주 대비 한 4.5% 정도 하락을 했다고요. 예. 이 내용 좀 어떻게 해석을 해볼까요? 예, 일단 모기지 신청 건수 네. 같은 경우에는 일단 주별로 발표되기 때문에 일단 워낙 그 변동성 자체가 좀 굉장히 좀 많이 큽니다. 특히 네. 뭐 어제 같은 경우 리파이낸싱 건수 같은 경우는 마이너스 한 4% 정도 좀 하락을 했고요. 일단 합성 지수 같은 경우는 마이너스 한 4.5% 정도로 일단 모기지 신청 건수가 좀 많이 줄어들었습니다. 일단 30년 고정 대출 평균 금리가 이제 전주 대비해서 한 4.08%로 해가지고 뭐 거의 변화가 없이 이제 집계가 되는데요. 어제 발표됐던 부분 자체는 실제로 신청 건수 자체가 일단 단기적으로 좀 많이 줄어들었던 건 실제로 시장에서 특별하게 그렇게 영향을 좀 발휘하기보다는 고정금리에 대한 그런 평균금리 자체가 좀 많이 아직까지는 어느 정도 좀 그 하락 부분 자체가 좀 나타내고 있고요. 특히 모기지 금리 자체가 최근 들어 많이 하락함에 따라 가지고 실질적으로 지난 주부터 해가지고 실질적으로 이제 모기지 신청을 좀 많이 받았던 부분 자체가 시장 자체에 좀 반영되는 게 좀 많이 늦어지지 않나 그렇게 좀 판단되고 있습니다. 네, 이어서 유럽 증시 마감 상황도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일단 그리스 악재에다가 유로존 PMI 지수까지 좀 부진하게 발표되면서 유럽 증시 좀 더 크게 많이 빠졌던데 어떻게 마감됐습니까? 예, 일단 영국, 프랑스, 독일 전체적으로 좀 이렇게 하락 보이켰는데요. 특히 네. 지난달 PMI가 굉장히 좀 많이 컸던 독일 부분이 한 0.9% 정도, 약 2%대 정도로 좀 하락을 좀 컸습니다. 특히 프랑스 같은 경우는 0.5% 정도 하락을 했고요. 또 영국은 0.2% 정도로 하락을 했는데요. 일단 PMI가 50 이하로 좀 이렇게 떨어지면서 일단 그 전체 전반적으로 좀 유럽 증시가 좀 많이 하락을 했던 것 같고요. 일단 그리스에 대한 그 강등 소식도 같이 한번 더 이제 투자 심리를 좀 위축시키는 그런 모습을 보이지 않나 그렇게 보여지고 있습니다. 네, 이어서 상품 시장 마감 상황도 정리해 보겠습니다. 이 간밤 이란과 IAEA 협상이 실패하면서 국제 유가는 이 원유 공급 위기에 대한 불안감이 커지면서 또다시 상승했습니다. 한편 6달러까지 치솟는 것으로 보여졌는데 이와 관련해서 또 금값도 상승세를 이어갔다고요. 어떻게 마감됐는지 자세하게 정리해 주시죠. 예, 일단 국제 유가가 최근 들어 굉장히 좀 이게 상승폭이 좀 많이 커지고 있는데요. 네. 일단 이란에 대해서 이제 그 석유 수입 금지 조치가 좀 이렇게 어느 정도 그 완화될 양상을 좀 보이지 않음에 따라 가지고 국제 유가가 계속 상승하는 그런 양상을 좀 많이 보이고 있습니다. 특히 어제 같은 경우 이란과 그 세계
그 원자력 기구 간의 그 협상이 좀 실패함에 따라 가지고 국제 유가에 대한 시장에 대한 그 원유 공급 자체에 대한 우려 부분 자체가 좀 많이 나타나면서 네. 국제 유가가 계속 상승을 하고 있는데요. WTI 같은 경우는 106.28달러로 굉장히 좀 큰 폭으로 좀 이렇게 상승하는 그런 양상을 좀 많이 보였습니다. 그리고 금값 같은 경우는 3개월 내 다시 또 최고치를 나타내는데요. 온스당 1,771.3달러로 마감했습니다. 특히 최근 들어가지고 그 글로벌 그 중앙은행들이 유동성을 굉장히 좀 많이 공급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유동성 공급의 그 좀 핵심에 있는 게 유럽 중앙은행인데요. 일단 유럽 중앙은행은 그리스에 대한 구제 금융안에 대해서 일단 460억 유로 정도를 일단 어느 정도 지금 이제 자금을 확충을 했고요. 향후에 1,400유로까지 일단 그 자금을 이제 시장에 유동성을 좀 많이 공급할 것이라고 예정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중국 같은 경우도 지급 준비로 인함에 따라 가지고 실질적으로 시장 유동성을 좀 많이 공급을 하고 있는데요. 일단 그 시장에 대한 유동성 공급 자체가 최근 들어 그 유동성에 대해서 최근 들어 그 글로벌 정세를 좀 많이 이끌고 있는 그런 양상을 좀 많이 보이고 있는 것 같고요. 일단 유동성 공급에 따라 가지고 달러라든지 일단 그 화폐에 대한 그런 부분이 좀 많이 하락하면서 이제 이런 부분 자체도 오히려 그 유가를 좀 이렇게 움직이는 그런 양상을 좀 보이지 않았나 그렇게 보여지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렇다면 이 IAEA 대표단이 어제 또 간밤 이란을 방문했는데 협상이 좀 실패되지 않았습니까? 예, 예, 예. 그렇다면 국제 유가는 좀 조금 더 추가적으로 상승할 가능성이 있다고 좀 볼 수 있는 건지요? 예, 맞습니다. 일단은 네. 그 국제 유가 같은 경우는 투자 심리에 따라서 좀 많이 이렇게 변동되기 때문에 네. 특히 최근 들어가지고 일단 그 IAEA와의 그 협상이 실패되는 부분 자체는 일단 이란에 대해서 일단 강경하게 좀 많이 나타날 것으로 지금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에 네. 따라 가지고 이란에 대한 석유 수출이라든지 아니면 석유 수입 부분 자체가 금지됨에 따라 가지고 특히 이란 같은 경우는 석유에 대한 의존국들이 굉장히 많이 높기 때문에 네. 최근에 어떤 전문가들 같은 경우에는 한 3개월에서 한 6개월 정도 사이에서는 이렇게 국제 유가에 대한 그 부분 자체가 우려가 되지 않겠지만은 향후에 좀 이란에 대한 그 석유 그 수출 부분이 이제 금지 조치가 좀 이렇게 완수되지 않을 경우에는 실제적으로 6개월쯤 뒤에, 더 늦어도 6개월쯤 뒤에는 석유 대란에 대한 우려 부분도 좀 많이 나타내고 있기 때문에 네. 일단은 이런 협상 자체가 빨리 좀 이렇게 난항을 좀 겪는 부분 자체가 좀 해결을 돼야 되는 그런 모습 많이 보이고 있을 것 같은데요. 특히 좀 최근 들어가지고 방금 말했다시피 글로벌 은행들이 일단 유동성 자체도 좀 많이 공급함에 따라 가지고 화폐 가치가 좀 많이 하락함에 따라서 오히려 이게 투기 세력으로 좀 그 투기 종목으로 좀 나타낼 수 있는 유가라든지 아니면 금값 같은 데도 좀 이렇게 많이 몰려오고 있기 때문에 그에 따라서 유가가 좀 급등하는 부분이 더 좀 빠르지 않나 그렇게 좀 많이 보이고 있는데요. 일단 뭐 유가에 대한 이란과의 그 국제 논의 자체는 빨리 좀 조속 좀 해결돼야 되는 네. 부분이 아닐까 일단 그렇게 판단됩니다. 근데 이 국제 유가는요, 물가에도 영향 상당히 많이 미치는 그런 부분으로 자리하고 있는데 국내 경기, 국내 시장에 좀 어떤 영향이 없을지요? 특히 뭐 네. 지금 최근 들어 국제 유가가 좀 상승함에 따라 가지고 국내 그 휘발유 유가도 좀 많이 좀 늘어났고요. 네. 그다음에 등달아 좀 천연가스 부분도 좀 많이 증가하고 있는데요. 특히 이란산 천연가스 같은 경우에 부탄 같은 경우는 한 18% 정도 지금 이제 네. 상승함에 따라 가지고 뭐 영업용 택시라든지 아니면 그 난방용 그 천연가스 부분 자체도 굉장히 좀 많이 큰 폭으로 지금 이제 오를 것이라고 예상을 지금 되고 있고요. 그 특히 또 휘발유 값이 많이 증가함에 따라 가지고 특히 뭐 자동차 수요자들 부분 자체도 일단 그 가격 경제에 좀 미치는 영향이 좀 굉장히 크지 않을까 그렇게 좀 많이 판단되고 있는데요. 국제 유가가 상승함에 따라 가지고 국내에 미치는 영향 자체는 굉장히 좀 이렇게 뭐 알려진 바대로 굉장히 많이 크기 때문에 네. 실질적으로 지금 국내에서는 약 한 2개월 정도의 그 국제 유가에 대한 그 비축유 부분이 좀 많이 나타내고 있지만은 실제로 이 기간이 좀 많이 늘어났을 때는 그 유가에 대한 그 쇼크가 좀 나타나지 않을까 그렇게 보이는데요. 일단 뭐 국내 그 정부로서는 일단은 미국과 그다음에 저 영국과의 그 국제 유가에 대한 그 동조 부분 자체가 좀 나타났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이란산 그 석유 수입 부분 자체가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그렇게 좀 의존도가 그렇게 많이 높지 않기 때문에 네. 뭐 이게 쇼크로까지는 그렇게 많이 번지지 않겠지만은 실질적으로 않겠지만은 만약에 국제 유가가 상승함에 따라 그 상승 부분 자체가 네. 고스란히 있던 가격 쪽으로 좀 타격이 받지 않을까 그렇게 좀 보여집니다. 네, 일반 서민들이 느끼는 부담은 좀 클 수밖에 없는 것이 사실인 것 같습니다. 자, 이어서 오늘 밤 발표될 주요 일정들까지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오늘은 그 실업수당 청구 건수와 그다음에 주택 가격 지수가 발표될 예정이고요. 네. 그다음에 원유 재고도 같이 발표될 예정입니다. 실업수당 청구 건수 같은 경우는 지난주에 비해서는 좀 소폭 상승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고요. 주택 가격 지수 같은 경우는 지난달 같은 경우는 한 1.0% 정도로 나타내는데 실질적으로 시장에 1.1%대 정도 좀 예상 밖으로 좀 약간 상승할 것이라고 예상을 좀 하고 있습니다. 원유 재고 같은 경우는 아직 판별은 좀 하기 힘든데요. 일단 원유 재고에 따라 가지고 뭐 최근 들어 그 국제 유가 상승에 따라 가지고 원유 재고도 좀 이렇게 소폭 많이 좀 하락하지 않을까 그렇게 좀 예상을 좀 하고 있습니다. 일단 지표가 자체가 뭐 특별하게 좀 이렇게 중요한 지표라기보다는 뭐 주택 가격 지수 같은 경우 최근 들어 주택 경기에
대해서 이렇게 어느 정도 맥을 같이 하고 있기 때문에 주택 가격 지수에 대한 그런 양상에 따라 가지고 시장에 대한 그 변동성이 좀 이렇게 나타나지 않을까 그렇게 예상되어집니다. 예, 끝으로 추가적인 질문 하나 더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뉴욕 3대 지수가 이미 좀 고점에 다 올라왔다라는 분석도 나오고 있는 상태인데요. 그와 관련해서 좀 이제 조정이 나올 수 있겠다라는 평가도 있지 않습니까? 국내 증시 보면은 계속 좀 조정 장세가 이어지고 있는 것 같은데 어떻게 될까요? 어떻게 전망하시는지 여쭤볼게요. 일단 국제 그 증시 자체가 네. 일단 전망 자체가 이건 굉장히 좀 많이 어렵긴 한데요. 네. 일단 저기 국내 증시 같은 경우는 2천선을 좀 이렇게 2천선을 많이 회복하면서 예전에 그 서프라임 모기지 사태 이전으로 좀 많이 어느 정도 돌아갔는데요. 특히 뭐 가장 컸던 게 최근 들어가지고 글로벌적인 그 유동성이 좀 많이 확대된 부분이 아닐까 그렇게 보여지고 있는데요. 네. 일단 자금 자체가 좀 많이 이렇게 찍어 나오면서 시장의 유동성이 좀 많이 공급되다 보니까 그 공급된 유동성에 의해 가지고 지금 이제 외국인을 통해 가지고 매수 주체들이 좀 많이 늘어나고 있는데요. 특히 이런 그 유동성에 따라가서 좀 많이 늘어났던 증시 자체가 실질적으로 단기적인 그 투기 자금으로도 좀 많이 나타낼 수 있는 영향도 좀 많이 판단될 수 있고 아니면 그런 그 유동성에 따라 가지고 그게 어느 정도 시장에 좀 활성화시킬 수 있는 선수안으로도 많이 볼 수 있는데요. 일단 뭐 시장은 나중에 지나봐야 좀 알 수 있는 그런 부분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특히 뭐 국내 주시로 판단해버리면 일단 2천선을 좀 많이 회복했던 게 시장에서 좀 많이 안정감을 좀 많이 찾아주고 있는데요. 특히 뭐 그 유럽 증시 특히 다우 지수 같은 경우에는 일단은 지난달 그 서프라임 모기지 그 사태 이전에는 한 14,000대 정도를 좀 이렇게 회복을 했었습니다. 근데 지금은 한 13,000대 정도 나타내고 있기 때문에 시장에서 이렇게 고점 논란도 좀 많이 나타낼 수가 있지. 많이 나타낼 수 있지만은 일단 시장이라는 건 고점 논란이라든지 아니면 저점 논란이라든지 그런 논란을 하기에 앞서가지고 시장의 실질적으로 그 펀더멘탈 특히 뭐 기업들에 대한 그 가치라든지 아니면 기업들에 대한 실적 그다음에 향후에 대한 그 경제 지표라든지 그다음에 경기 회복 부분 자체가 그 어느 정도 지금 이렇게 왕성하고 또 성장성 자체가 많이 나타낼 경우에는 어떻게 보면 그 주요 지수에 대한 그 고점이라든지 저점을 좀 이렇게 그 논의할 좀 의미가 좀 이렇게 많이 좀 희석되지 않나 그렇게 많이 보여지고 있는데요. 일단 지금 시점으로 봤을 때는 특히 다우 지수 같은 경우에는 어느 정도 좀 많이 상승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최근 들어 미국에 대한 그 미국 기업들에 대한 실적 부분 자체가 좀 굉장히 좀 안정적인 상태를 좀 많이 보이고 있고요. 그다음에 그 미국 같은 경우에 일단 그 유로존에 대한 그런 위기 자체는 어느 정도 그 모면할 수 있는 그런 수준은 아니지만 그래도 간접적으로 좀 많이 피해 있을 수 있는 부분 자체가 좀 많이 나타내다 보니까 좀 안정감을 좀 많이 찾았던 것 같고요. 일단 또 특히 시장에서는 제조업 경기라든지 경기에 대한 상승 부분이 좀 많이 나타났다 가지고 최근 들어 주택 경기 그렇게 좀 그 브레이크를 많이 걸고 있는 주택 경기 자체도 어느 정도 좀 상승할 수 있는 그런 모멘텀이 좀 이렇게 형성되고 있는 부분도 좀 많이 나타냈고요. 그다음에 또 최근 들어 가지고 그 실업률 자체도 어느 정도 지금 완화되는 모습을 많이 나타내고 있기 때문에 이런 경제 지표라든지 경제 성장 부분 자체가 좀 안정을 많이 찾아내게 되면은 실질적으로 이 수치보다 좀 더 상승할 수 있는 그런 여력이 좀 나타나지 않을까 그렇게 보여지고 있고요. 만약에 반대급부로 일단 그렇지 않을 경우에 다시 또 하락할 수 있는 그런 양상을 좀 많이 보이고 있는데요. 지금 시점으로 보면은 아직까지는 미국 경기에 대한 그 회복 부분 자체가 논란은 좀 많이 있지만 아직까지는 그래도 좀 이렇게 성장을 할 수 있는 그런 그 마련을 좀 많이 마련하는 게 좀 긍정적으로 좀 봐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보여집니다. 예, 근데 좀 말씀하신 것처럼 유동성 장세가 이어지고 있다라고 하셨는데요. 이런 풍부한 유동성을 바탕으로 국내 증시에서는 이 국내 증시를 이끌고 가는 주도주는 좀 증발됐다 이런 평가도 있더라고요. 여기는 어떻게 보시는지요? 예, 일단 뭐 주도주 네. 자체가 좀 이렇게 많이 좀 희석됐다라고 할 수 있지만 네. 특히 그래도 좀 주도주를 할 수 있는 그 삼성전자라든지 아니면 그 현대자동차 특히 1등, 2등, 3등 기업들에 대한 그런 부분 자체가 아직까지는 상승세를 좀 많이 나타내고 있는 그런 모습도 보이고 있고요. 네. 특히 그런 그 기업들에 대한 그 실적이라든지 그런 부분 자체가 아직까지는 증가하는 양상을 좀 많이 보이고 있기 때문에 특히 뭐 IT 같은 경우에는 아직까지도 좀 이렇게 뭐 이렇게 실제적으로 뭐 경쟁 기업들도 많고 시장에서는 어느 정도 좀 많이 논의가 좀 되고 있지만은 특히 IT 기업들 특히 뭐 태블릿 PC라든지 그런 스마트 환경 자체가 아직까지는 좀 많이 양상을 좀 많이 좀 이게 긍정적인 양상을 좀 많이 나타내고 시장을 새로 장출하고 있는 그런 부분도 좀 많이 나타내고 있고요. 특히 자동차 같은 부분들도 시장 장출 부분들이 좀 많이 나타내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한 그 모멘텀 자체는 아직까지 좀 이렇게 좀 유효한 그런 부분이 좀 남아 있지 않나 그렇게 보여지고 있는데요. 일단 뭐 이런 기업에 따라 가지고 그 나머지 후발 기업들도 같이 한번 이렇게 상승하는 그런 그 환경이 좀 많이 조성되지 않나 그렇게 보여지고 있는데 특히 한국 증시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외국인에 대한 그 투자 부분 자체가 굉장히 좀 비중을 많이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최근 들어 지금 발생하고 있는 그 전 세계 그 중앙은행들이 이제 발행하고 있는 그 시중에 대한 그 유동성 자금 자체가
시중에서 이렇게 뭐 단기적으로 그냥 투기 세력으로 좀 들어와 있는 건지 아니면 네. 실질적으로 시장 자체를 좀 움직일 수 있는 그런 안정적인 자금인지에 대한 부분 자체가 향후에 좀 판단을 좀 많이 나타낼 것으로 보이는데요. 일단 만약에 단기 투기성 자금일 경우에는 실질적으로는 이게 단기 투기성 자금 자체가 좀 빠져나갔을 때 시장에 대한 충격이 좀 있을 수 있지만은 네.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시장 성장에 대한 그 모태가 지금 되지 않을까 그렇게 보여지고 있는데요. 일단 지금 현재 유동성이 좀 많이 풍부하게 좀 벌어져 있지만은 이 유동성 자체가 어느 정도 이렇게 투기성으로 좀 작용했던 건지 아니면 시장 성장할 수 있는 그런 그 유동성을 작용했던지에 대해서는 그 판단을 굉장히 좀 이렇게 전문가들도 이제 논의를 좀 많이 해봐야 되는 부분이 아닐까 그렇게 보여집니다. 예, 말씀 잘 들었습니다. 지금까지 동양증권 장형철 과장과 글로벌 핫이슈 정리해봤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글로벌 재료들 정리해봤는데요. 이번에는 서울경제신문을 통해서 국내 주요 경제 이슈들 자세하게 살펴보겠습니다. 이슈앤 이슈 시작합니다. 이달 들어 가파른 하락세를 이어온 엔화 가치가 급기야 달러당 80엔대로 떨어졌습니다. 수출 시장에서 엔고에 따른 가격 경쟁력 강화 효과를 누려온 국내 기업들은 엔화 움직임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습니다. 지난해 4분기 말 가계 신용 잔액은 912조 9천억 원으로 집계됐습니다. 전분기보다는 22조 3천억 원 늘어나 2010년 4분기 이후 1년 만에 최대 증가폭을 기록했습니다. 서울 지역 주유소에서 판매되는 휘발유 가격이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가격 정보 사이트인 오피넷에 따르면 서울 주유소 보통 휘발유 평균 가격은 리터당 2,070원대에 육박했습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이 2010년 지역별 의료 이용 통계를 분석한 결과 1인당 연간 진료 비용 차이가 최대 3배 육박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네, 이슈앤이슈 오늘 순서는 서울경제신문 사회부의 나윤석 기자와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첫 소식입니다. 엔화 가치가 빠르게 하락하면서 수출 기업의 악재로 작용하고 있다고 합니다. 어떤 상황인지요? 네, 그렇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그 원화의 강세 기조가 유지되고 있는 가운데 엔화의 가치가 빠른 속도로 하락을 하고 있습니다. 일본으로부터 부품 등의 수입이 많은 우리나라로서는 엔화 가치 하락이 수입에 부담을 덜어줄 수도 있지만 수출 기업에게는 반가운 소식만은 아닙니다. 대일 수출에도 부정적 영향을 미칠 뿐더러 세계 시장에서 국내 기업의 수출 가격 경쟁력을 떨어뜨리기 때문인데요. 일본과 경합을 벌이고 있는 자동차, 기계, 가전 산업 등의 타격이 예상된다는 전망이 나오는 것도 이런 이유 때문입니다. 원화의 가치 상승에다 유럽 위기와 중동의 정세 불안으로 가뜩이나 수출의 환경이 좋지 않은 상황에서 엔저마저 나타나면서 수출 기업이 삼중고의 상황에 부닥친 셈입니다. 20일 외환시장에서 엔달러 환율이 80엔을 돌파했는데요. 불과 연초까지만 하더라도 엔화가 안전자산으로 부각돼 강세 기조를 이어가던 것이 최근에는 그 흐름이 바뀐 겁니다. 수출 감소, 경제의 마이너스 성장 등 일본의 경기 상황이 좋지 않아 엔화의 약세는 불가피하다는 전망이 많습니다.
이런 엔화 약세는 엔화 대출이 많은 기업이나 대일 수입이 많은 기업에게는 반가운 소식입니다. 엔고로 수입 단가가 높아진 데다 상환해야 할 엔화의 대출 금액도 높아져 그간 일부 업계는 상당히 고전했던 것도 사실입니다. 또 엔화 약세는 수입 단가를 떨어뜨려 대일 무역 수지의 개선도 기대할 수가 있습니다. 문제는 엔화 약세가 수출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점인데요. 수출을 늘려야 하는 국내의 경제 구조에서는 엔화 약세가 아무래도 부담일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네. 지난해 가계빚이 처음으로 900조 원을 넘어섰다고 합니다. 1년 만에 최대 폭으로 증가한 것인데 자세하게 전해주시죠. 네, 그렇습니다. 한국은행이 22일 내놓은 2011년 4분기 중 가계신용 자료를 보면 지난해 4분기 말 가계신용 잔액은 912조 9천억 원으로 집계가 됐습니다. 전분기보단 22조 3천억 원 늘어나 2010년 4분기 22조 8천억 원 이후 1년 만에 최대 증가폭을 기록한 것입니다. 가계신용은 가계대출과 판매신용을 합한 수치인데요. 이 가운데 가계대출은 858조 1천억 원, 판매신용은 54조 8천억 원이었습니다. 가계대출 중 예금은행의 가계대출 잔액은 455조 9천억 원으로 전분기보다 6조 2천억 원, 비은행 예금 지급기간은 186조 8천억 원으로 7조 9천억 원 늘어났습니다. 예금은행은 주택담보대출 증가분이 지난해 3분기 4조 3천억 원에서 4분기 6조 5천억 원으로 확대됐습니다. 기타 대출은 1조 3천억 원에서 6천억 원으로 증가폭이 둔화됐습니다. 비은행 예금 취급 기간은 주택담보대출과 기타 대출 증가분이 모두 2조 6천억 원에서 3조 원, 2조 8천억 원에서 4조 9천억 원으로 각각 늘어났습니다. 보험기관이나 연금기금, 여신 전문기관 등 기타 금융기관 대출 잔액은 215조 4천억 원이었고 지난해 4분기 중 기타 금융기관 대출은 전분기의 2배가 넘는 5조 원이 늘었습니다. 한국은행은 비은행 예금 취급기간 가운데 상호금융 대출이 많이 늘었다. 지난해 4분기 상호금융의 수신이 많이 증가함에 따라 운용을 위해 대출을 늘린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을 했습니다. 네, 다음 소식입니다. 서울 지역의 주유소 휘발유 가격이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다고 합니다. 운전자분들의 한숨이 더 깊어지실 것 같은데요. 얼마큼 올랐습니까? 네, 말씀하신 대로 서울 지역 주유소에서 판매되는 휘발유 가격이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다는 소식입니다. 더욱이 액화 석유가스, 즉 LPG 가격까지 가파르게 오르면서 최고가를 눈앞에 두고 있어 서민들의 부담이 한층 더 커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20일 한국석유공사 가격 정보 사이트인 오피넷에 따르면 이날 오후 3시 현재 서울 주유소 보통 휘발유의 평균 가격은 전날보다 리터당 4.92원 오른 2,069.7원으로 집계됐습니다. 이는 역대 최고 가격인 지난해 10월 24일의 경우보다 무려 2.44원 많은 것인데요. 또 충청남도와 제주 지역의 주유소 평균 가격도 모두 최고치를 경신했습니다. 이에 따라 전국 주유소 휘발유 평균 가격도 최고치를 눈앞에 두고 있는 상황입니다. 전국 휘발유 평균가는 리터당 1,991.36원으로 역대 최고 가격인 작년 10월 3일에 1,993.17원에 육박을 했습니다. 국내 휘발유 가격이 고공행진을 하는 것은 그리스 재정 긴축안 통과, 유럽 6개국에 대한 이란의 원유 수출 중단 등으로 국제 유가가 강세를 보이고 있기 때문인데요. 국제 원유가 영향을 받는 LPG도 추가로 값이 오를 것으로 예상됩니다. 사우디아라비아 국영 석유회사인 아람코는 국내 LPG 수입사의 2월 난방용 프로판 가스 수출 가격을 전월보다 톤당 160달러 오른 1,010달러로 통보했습니다. LPG 수입값 폭등 영향을 받아 다음 달 국내 판매 가격이 오를 가능성도 커졌습니다. LPG 판매소의 이달 일반 프로판 값은 킬로그램당 2,076.88원이었는데 이는 사상 최고치인 지난해 6월 가격의 25.29원 모자라는 것입니다. 업계에서는 수입과 환율 등을 고려할 때 150원가량의 인상 요인이 있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습니다. 정유업계는 기름값 상승세를 막기 위해서는 유류세 인하를 검토해야 할 때라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네, 마지막 소식입니다. 1인당 진료비가 조사 결과 지역별로 최대 3배나 차이가 나는 것으로 조사가 됐습니다. 어떤 지역이 가장 또 심한 것인지 자세한 내용 들려주시죠. 네, 그렇습니다. 특히 노인이 많은 농어촌의 네. 1인당 진료비가 젊은 층이 많은 도시에 비해 최대 3배 가까이 많은 것으로 조사가 됐습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이 2010년 건강보험과 의료급여 등의 자료를 토대로 지역별 의료이용 통계를 분석한 결과 1인당 연간 진료비 비용이 차이가 최대 3배에 육박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특히 전북 부안군의 1인당 진료비가 188만 원으로 가장 많았고 전남 한평군이 180만 원, 전남 신안군이 177만 원 순으로 나타났습니다. 가장 적은 지역은 경기 수원시의 영통구였습니다. 이곳의 인당 연간 진료비는 66만 원으로 전북 부안의 불과 3분의 1 수준이었고 수원시 권선구와 장안구의 인당 진료비도 평균 72만 원 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1인당 병원 입원 또는 내원 일수 역시 부안이 36.31, 영통이 15.11로 2배 이상 차이를 보였습니다. 공단은 부안군은 노인 인구 비중이 높은 전형적인 농촌이고 수원은 젊은 직장인이 많이 몰려 사는 것에 따른 차이라고 분석을 했습니다. 노인들이 모여 사는 도지역과 중소도시, 농어촌 지역은 고혈압 등 만성질환에 시달리는 환자 수도 도시에 비해 상대적으로 많았습니다. 7개 만성질환별로 1000명당 환자 수가 많은 지역을 살펴본 결과 고혈압은 강원도가 가장 많았고 치주질환은 전북이 1위를 차지했습니다. 당뇨, 관절염, 감염성 질환, 간질환 환자는 모두 전남 지역에 가장 많이 몰려있는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네, 말씀 잘 들었습니다. 지금까지 서울경제신문 사회부의 나윤석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도움 말씀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잠시 후 이슈엔 진단 이어집니다. 오늘장 전략 세워보는 이슈엔 진단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어떤 재료들이 움직일지 교보증권 양평동 지점의 오기철 차장과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어제 국내 시장은 거의 좀 보합권 내에서 움직였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하루 만에 하락한 지 하루 만에 소폭 반등하면서 강보합권에 마감을 했는데 좀 오후쯤 들어서 외국인의 매수가 좀 증가했던 게 특징적이었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어떻게 마감됐습니까? 네, 뭐 요새 네. 장 어제도 말씀드렸던 거랑 뭐 거의 비슷한 수준의 그러한 말씀을 좀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기관과 외국인들의 힘겨루기가 계속적으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외국인들은 삼성전자를 비롯한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 위주로 그래서 시장에서 꾸준하게 매수를 하고 있는 반면에 기관들은 투시권을 중심으로 해서 매도가 계속 나오는 그런 모습입니다. 어제 코스피 지수는 4포인트 결국 상승 마감을 했는데요. 전략 후강의 그런 모습을 보이면서 장중에 일단은 뭐 하락을 하다가 막판에 외국인들이 약 3천억 정도 순매수를 보이면서 지수를 상승하는 그런 상승시키는 그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어제 삼성전자가 120만 원을 터치하면서 다시 한번 신고가를 갱신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고요. 코스닥 지수는 4연속 상승을 보였습니다. 1포인트 상승한 544포인트로 마감이 됐고 외국인들이 최근 들어서 코스닥 시장에서 직접적으로 매수가 좀 들어오는 점도 좀 눈여겨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어제는 프로그램은 차익과 비차익에서 약 23억 정도 순매도가 나왔고요. 원달러 환율은 4040전 상승한 1126.0원으로 마무리가 됐습니다. 어제는 뭐 지수 흐름이 계속적으로 눈치 보는 그런 장세로 이어졌는데요. 박스권에 대한 그 기대감, 상승 기대감이 여전히 좀 살아있다는 점을 좀 주목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일단 지수가 2000선에 올라온 뒤에 큰 폭으로 좀 조정이 없기 때문에 대부분 일단은 이 자리에서 지지를 받고 올라가지 않겠느냐 하는 그런 기대감이 여전히 좀 살아있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어제 외국인들이 이제 장 막판에 매수세를 확대를 했는데요. 반면 기관은 6일 연속 순매도를 보였습니다. IT 강세 이외에 철강 기계 등 전주 대비 시장에서 언더퍼폼했던 그런 업종들이 선전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네. 이어서 어제장 이슈와 함께 특징을 보였던 종목과 업종들까지 정리를 해볼 텐데요. 어제장 이슈는 아무래도 이 한미 FTA 관련된 종목이 아니었을까 싶습니다. 그 수혜가 예상되는 종목도 상당히 강했더라고요. 예, 그렇습니다. 어제 뭐 FTA가 이제 공식적으로 3월 15일 날 발효가 될 것이라고 얘기가 나오면서 네. 일단은 그 관련주들이 어제 상당히 좀 강세를 나타냈습니다. 특히 이제 자동차 부품 관련주들이 이제 글로벌 시장에서 경쟁력을 갖고 있는 그런 업체들은 좀 더 수혜를 보지 않겠느냐. 반면 완성차 업체들은 좀 약간 약세를 나타내는 그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일단 주목하셔야 될 것은 일단 뭐 소문에 사서 뉴스에 팔아라는 그런 격언이 있듯이 이제는 FTA에 관련된 호재가 이제 계속적으로 반영됐던 업종보다는 그에 이제 좀 약간 약세로 주목이 되었던 업종에도 좀 관심을 가져야 될 때가 아닌가 이렇게 보여집니다. 일단은 코스피 같은 경우 어제 전자 특징주를 보게 되면 한미 FTA 관련 수혜주로 분류가 됐던 수입률 유통,
자동차 부품주들이 강세를 나타냈는데 특히 한일사료, H&M인베스트, 대구 같은 수입류 유통 관련주들이 대거 상한가에 진입을 하는 모습을 보였고요. 자동차 부품주인 CTL과 넥센테크, 우수 AMS도 상한가를 들어가는 그런 기염을 토했습니다. 어제 특징적인 종목을 보게 되면 LG유플러스가 LTE 가입자 증가 등에 따른 실적 개선 기대감에 약 8.4% 정도 상승을 했고요. 워닝 머티리얼즈가 SMD 신규 라인 증설 최대 수혜 전망 및 저평가 분석에 약 12% 가까이 상승을 보였습니다. 반면에 이제 대한통운은 자사주 처분 부담에 4.9% 정도 하락을 했고요. 동양건설은 감자 및 유상증자 결정에 급락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일단 세종시 관련주들도 어제 계속적으로 강한 모습을 보여주는데요. 대주산업과 자연과 환경, 유라테크, 프로페스트, 영보화학 등이 상한가에 진입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특히 이제 유가가 최근에 좀 강세를 나타내고 있는데요. 유가 관련 강세 관련해서 정유업종인 S-오일과 SK이노베이션도 강세를 나타내는 그런 흐름들을 보였다는 점이 좀 특이했던 점이었습니다. 예, 이렇게 전일장 이슈들 정리해봤습니다. 이제 오늘 전략 좀 세워볼 텐데요. 간밤 글로벌 증시도 잠시 쉬어가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기도 했습니다. 국내 증시 외국인의 매수는 계속 들어오고 있지만 또 기관의 매도 물량도 압박이 좀 들어오는 것도 사실인데 오늘 전략 어떻게 세워볼까요? 네, 일단은 네. 오늘도 외국인들의 매수세가 지속적으로 유입이 될지 좀 지켜보셔야 될 것 같고요.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외국인들의 매수는 꾸준하게 조금 더 들어올 네.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다만 일단은 기관 내 매도도 계속적으로 진행이 될 것으로 보여지기 때문에 이러한 힘 겨루기가 어느 쪽이 좀 강하느냐에 따라서 지수의 향방이 결정된 것으로 보여집니다. 일단은 그렇다 하더라도 매수의 강도가 약하, 또한 매도의 강도도 약하 이렇게 지금 보여지고 있기 때문에 기관이 어느 때쯤 매도를 멈출 것인가, 특히 투신에서 매수가 어느 때쯤 잦아들 것인가가 가장 중요한 키포인트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일단은 지금 2000선이 확실하게 안착하지 않는 가운데 개인들, 특히 이제 펀드에 투자했던 개인들이 좀 약간 불안감을 객적으로 느끼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지수가 2000선을 확실하게 지지해주고 2100선이 넘어가는 순간에는 개인들도 지수가 더 가는 그런 흐름이 나타나지 않겠느냐는 기대감 때문에 일단은 펀드 판매가 좀 줄어들 것으로, 그렇다면 기관 투신을 중심으로 한 기관들의 매물도 좀 줄어들 것으로 보여지고요. 반면에 그동안 끌어올렸던 외국인들은 좋은 매물을 소화시킬 수 있는 기회라고 생각해서 차익 매물이 나올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여전히 시장은 박스권 내에서 움직일 가능성이 있습니다. 특히 이제 최근에 엔달러 환율 같은 경우 보게 되면 잠깐 엔달러 환율 잠시 보시겠는데요. 네. 상당히 많이 지금 엔화가 가치가 지금 하락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일단은 세계 각국 모두 유럽이라든가 미국이라든가 일본이라든가 각국의 환율이 강세로 나타나는 것은 원하지 않는데요. 이러한 흐름들 본다 그러면 국내 수출 기업들이 좀 상당히 좀 부담이 되지 않을까. 특히 자동차 업종들에 대해서는 부담이 될 가능성이 많습니다. 이런 측면들이 있기 때문에 기존에 주도주였던 자동차 업종들을 일단 쉬는 흐름들이 조금 더 이어질 수 있을 것 같고요. 국내 수출 기업들도 좀 일단은 타격을 받을지에 대해서 좀 관심을 가지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일단은 단기 상승의 고점에서 큰 폭의 변동 없이 버티는 모습이 추가 상승을 좀 기대한다는 그런 심리를 반영하는 것 같고요. 월말까지는 유동성 장세가 조금 더 이어질 것으로 보여져서 단기 트레이딩 관점으로 좀 보셔야 될 것 같고, 계속적으로 중소형 IT 관련주, 정유업종들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접근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오늘도 단기 트레이딩 관점에서 중소형 IT 그리고 정유업종 눈여겨보는 게 좋겠다라고 하셨는데요. 자세한 업종 들어보기 전에 먼저 지난 시간 말씀하신 추천하셨던 종목이 있습니다. 플렉스컴. 추천하신 그날도 종가가 10% 이상 급등했었는데 어제까지도 많이 올라왔더라고요. 예. 축하드릴게요. 일단은 네. 플렉스컴 같은 경우는 그 FFPCB 관련 업체들이 최근에 네. 계속 긴 고가를 나타내고 있는데요. BW 물량이 어느 정도 소화가 되는 과정이라고 말씀을 드렸던 것이 기억납니다. 그러면서 물량을 잘 소화를 하고 있고요. 최근에도 주가가 11,000원 부근까지 상승하는 그런 모습을 네. 보이고 있어서 좀 추가적인 상승은 가능하겠지만 추격 매수는 좀 자제하시는 그런 자리가 좀까지 왔습니다. 그 점을 좀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일단 매수하신 분들이라면 좀 축하드리겠고 대응 전략대로 좀 잘 해보시면 더 좋은 수익도 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어서 오늘 좀 눈여겨볼 만한 업종도 함께 소개해 주시죠. 예, 오늘 앞서 말씀드린 대로 최근에 유가가 상당히 좀 강세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네. 최근 조사에 따르면 올해 유가가 150달러까지 상승할 수 있다는 그런 전망이 나오면서 특히 이제 정유 업종에 대해서 좀 관심을 가지셔야 될 것 같습니다. 최근에 주가가 2월 달 들어서 최고가를 경신한 이후에 한
2주 정도 조정을 받고 SO일 같은 경우, SK이노베이션 같은 경우 어제 상승하는 그런 흐름을 보여줬는데요. 이러한 흐름들이 이러한 쪽 중동발 불안감, 그 다음에 정제 마진의 그러한 마진폭이 객적으로 증가를 하면서 정유 업종들에 대한 그런 관심을 갖기에 충분한 그런 자리까지 온 것 같습니다. 일단 SO일 먼저 보겠습니다. SO일은 차별적인 설비 보유로 업황 회복 시 가장 뚜렷한 실적이 기산되는 종목입니다. 정유 개선으로 1분기 영업이익이 한 6,500억 정도에 달할 정도로 사상 최대의 실적에 필적하는 그런 좋은 실적을 나타낼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최근에 주가 흐름도 보게 되면 외국인들이 1월부터 2월 중순까지 꾸준하게 매수 이후에 잠시 좀 조정하는 가운데 쉬었었는데요. 어제 다시 기관과 외국인들의 매수가 들어왔습니다. 이런 흐름들 본다 그러면 다시 2차 상승이 좀 가능한 자리가 아닌가 이렇게 보여지고요. SK이노베이션도 한번 보겠습니다. SK이노베이션 상당히 견조합니다. S5일과 비교되게 SK이노베이션은 뭐 그냥 횡보하는 그런 흐름도 상당히 강한 흐름을 나타냈죠. 수급 역시도 외국인들이 꾸준한 매수와 기관들의 매수가 객적으로 유입이 되고 있습니다. SK이노베이션 같은 경우는 구매 경제 프리미엄 및 EMP 가치, 이제 자원개발 관련 가치도 재발견해야 될 것 같습니다. 최근에 유가 상승에 따라서 그런 호재가 객적으로 반영이 되고 있고요. 특히 1분기 영업 실적도 약 8,600억 정도에 달할 정도로 실질적인 사상 최대 수익이 좀 기대가 됩니다. 다만 좀 주의를 하셔야 될 것은 유가가 상승하면 정부 정책상 유가 인하에 대한 또 리스크가 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네. 그 점은 하나 유의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오늘 국제 유가 상승과 더불어서 SOE가 SK이노베이션 눈여겨보는 게 좋겠다라는 의견까지 잘 들어봤습니다. 오늘 이슈엔 진단, 오늘 순서는 교보증권 양평동 지점의 오기철 차장과 함께했습니다. 도움 말씀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굿모닝 대박 예감 1부 순서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저희는 잠시 후 2부로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